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영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국내 증시는 시간을 흐를수록 낙폭을 줄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다만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지 여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지혜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취임식 만찬 자리에는 대기업 총수들도 한자리에 모인다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5대 기업의 총수가 이번 취임식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역대 정부 출범 만찬에서 대기업의 총수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서 대한상인 회장직을 맡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긴 하지만 개별 기업의 총수와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친기업 행보로 풀이가 되면서 향후 경제계와의 스킨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기업의 유대적인 연대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떤 행보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친기업 정부다라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대한민국 호에 있어서 경제 조타수 역할에 기업들의 역할을 좀 더 크게 부각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윤 정부는 이번 상견례를 통해서 앞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그 의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이런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재계 역시나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번 자리를 통해서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제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런 취지를 조금 밝히고요. 이와 함께 또 이와 발맞춰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투자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요. 결과 살펴볼까요? 네, 3월 경상수지가 2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좀 보였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수입이 늘자 흑자의 규모가 축소됐다라는 부분입니다. 3월 경상수지는 67억 3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가 됐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흑자 규모가 7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었는데 다만 흑자의 규모가 줄었다라는 말씀이신데 항목별로 상품 수지 흑자가 크게 줄었다고요? 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상품 수지가 53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23억 5천만 달러나 무려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는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17% 가까운 증가를 보였지만 원자재 값이 늘면서 수입이 25% 늘어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무역 수지가 3월과 비교해서 적자 폭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다음 달 경상 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금융지원 재촉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새 정부가 서민들의 금리 부담 낮추기에 나섭니다. 현재 고금리 그리고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그리고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내놓는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금리 상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긴축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있고요. 한국은행 역시나 추가적으로 금리를 상승할 것인지 이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내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높은 이자 부담에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금리 그리고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대상에는 제한이 조금 있는데요.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전 상황과 통해서 조금 살펴본다면 통상 부부의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 그리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조금 고려해 본다면 이보다는 강도가 조금 높은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취임 소식부터 또 새 정부 서민금융지원 정책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2시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에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 낙폭을 다소 줄이고 있습니다. 시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연은 총재가 0.5% 금리 인상이 충분히 공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여기에 중국 봉쇄 강화라는 악재가 맞물리게 되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재 시초가까지는 거의 대부분 낙폭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또 0.77%라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험 관련주, 또 금융 관련주, 화학 관련주들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낙폭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0.98%, 1%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국채금리의 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주와 2차 전지 관련해서 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85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603억 원, 외국인은 1,87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장중에 매수 전환을 했는데요. 개인이 147억 원, 외국인은 648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식품주가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현재 증시의 핵심 변수로 부상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방어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겔지수도 2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는 식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5%대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주의 이런 매력이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CJ제일제당은 7%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번 한 달 동안 17일 연속 꾸준히 CJ제일제당에 순매수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 1분기 호실적까지 달성하게 되면서 강세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사료도 현재 10%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고요. 한일사료는 현재 18%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여러 리스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일 미증시에서 대형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죠. 테슬라는 9%가량 하락을 하면서 2달 만에 $700 선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리비안도 21%가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동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2.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코인테크도 4% 가까운 하락세, 넥스트아이도 현재 1.58%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지만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동반 하락 보여지고 있죠. 반면 네이버는 그간 주가가 많이 빠진 데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크래프톤도 오늘은 다소 짙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어유가 6개월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급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KG스틸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죠. 장 초반 8%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티웨이항공은 오는 12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매도 심리가 커지면서 다소 짙은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주가가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공모가 근처까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카카오뱅크가 IT 성장주로 묶이고 있어서 금리 인상이 되려 카카오뱅크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기산텔레콤이 있습니다. 네, 장 초반 1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었죠. 서울시가 한강을 활용한 UAM과 수상교통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 보여졌는데요. 현재도 3.36% 오른 5,8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창단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 장비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국내 굴삭기 장비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건설 장비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창단조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6.38% 오른 5,6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봐주시죠. 네, 오늘 그래도 오전 대비 오후 들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지만 하락 속에서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또 이제 곡물 부분 일부 종목들의 좀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뿐 아니라 이제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단연 그래도 눈에 띄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1분기 좀 호실적 발표한 이후에 자동차 업종 증시 불안감에 그 반대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특히 현대차나 이 기아차 모두 이 SUV라든가 전기차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더불어서 이 최근 환율 효과에 따라서 이익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또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증가 등에 따라서 주요국 시장에서 재고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라는 점은 이 차량 판매 시에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점 등과 더불어 좀 동사의 이익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 등이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의견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이 반도체 부족 등에 따른 주요 차종 판매 감소는 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우려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2분기부터 이 코로나 관련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부품 공급선이 다변화되면서 이런 부족 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심을 좀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관련주 내에서는 이 기아를 필두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음식료 업종, 자연스레 좀 두각을 드러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타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오전장 강세 이후에 바로 하락 전환하는 반면에 오늘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1분기 좀 호실적을 발표한 점 등과 더불어 이제 식품 부분의 수익성은 하락했지만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재 수요 증가에 따른 사료용 아미노산 시황이 기대 이상의 좀 호조세를 보인 점 등이 이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분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모습, 또 그리고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오늘 CJ제일제당의 주가 강세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자동차 업종 흐름이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앞서 하셨는데요.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도 이쪽에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기아 좀 특징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 속에서 좀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급 역시도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또 오늘까지 이 외국인 매수세도 10거래일 연속 유입되는 점 등도 긍정적인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도 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번 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2010년 이후에 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 등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 믹스 개선이라던가 환율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세의 좀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실적 개선세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축소에 따른 이 기아의 수익성은 좀 점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 또 거기에 더해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일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생산 대수 증가가 그래도 1분기 대비해선 2분기 또 하반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기아에 대한 관심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증권가 예상치로는 올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일각에서는 기아의 올해 영업이익을 약 6조 5천억 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 작년 기록한 4조 8,700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점 등도 참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급 포착주 기아였고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마켓 로드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오늘장 국내외 증시가 폭락을 맞은 가운데 이 정치 테마주 역시 취임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정부 정책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 지금 흐름 어떤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우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 인물 관련된 테마주는 이벤트 소멸에 따라서 주가가 약세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말씀해주신 대로 정책 관련 수혜주들은 주가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와 가장 차별화가 되고 있는 점이 에너지 사업 쪽, 원전 사업 쪽이라고 다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는데요. 원전 관련주로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최근까지 나타난 모습이 보여졌고, 최근에는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누리호 발사라든지 달, 탐사체 발사 등 여러 가지 어떤 우주 항공 쪽에 대한 정책도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 그리고 관련 종목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수출 비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세금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정책도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 역시 상승하는 흐름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글로벌 증시 연준의 빅스텝 후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이죠. 빅스텝에 따른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정책 수혜 업종은 어느 쪽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연준의 빅스텝 그리고 FOMC 이후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면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반도체 업체들 특히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형 업체들의 어떤 실적 성장 그리고 이익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작년부터 올해에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관련돼서는 반도체 업종이 이런 매크로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타격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원전 정책을 다시 한번 정상화함에 따라서 관련주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가시화되기보다는 어떤 기대감에 주가가 선방향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중소형주, 원정 관련주를 또 정책 수혜 탑픽 종목으로 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은 크게 에너지, 방산, 인공지능 등 7개 핵심 분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우주항공이나 반도체,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혜 전망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반도체 업종은 말씀드린 대로 외부 매크로 환경으로 인한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연준 의원들의 향후 시장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업종은 실적 대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은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표가 시장의 예상만큼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 특히 방산 쪽도 같이 엮여지면서 이 방산과 우주항공 산업이 이번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6월부터 8월까지 누리호 발사라든지 달 탐사선 발사같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발표될 미국의 CPI, 4월 CPI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를 보유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R&D 예산의 50%를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데 비해서 올해 한국은 한 4%, 5%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요. 관련 기업의 성장 동력에 다소 지원이 약한 것 같은데 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가장 큰 제약 업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점이 제약바이오 컨트롤 타워 설치 부분인데요. 제약바이오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게 된다면 신약의 개발부터 기술 수출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컨설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업종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약 중 하나 역시 어떤 제약바이오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가 된다면 향후 신약 개발 업체들, 바이오텍 업체들에 대해서 자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mRNA 백신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mRNA 백신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기술 차원에서 보호를 하기로
발표가 됐었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에 따른 기술 발전이 일부 업체의 수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체 주가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텍 업체들은 연일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수출을 크게 한 업체들도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나타나는 업체로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mRNA 백신 관련된 사업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ST팜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 올리고 뉴클레어 펩타이드 쪽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백신 관련된 원재료도 수출을 시작했다고 공시를 냈었는데요. 향후 장기적인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런 실적이 나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ST팜 같은 종목을 관심으로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라이센스 아웃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텍 업체들도 선별 작업을 통한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이오셀 업체들 또 ST팜의 주가가 아직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차기 정부의 수혜를 입을 만한 제약 바이오 쪽이다라는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2분기 반도체 봄바람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앞서서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대형 업체보다는 중소형 업체, 특히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그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후공정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반도체 수급 관련된 이슈가 조금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후공정 업체들의 이익 성장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좀 탑픽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인 업체로는 그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 TSE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종업종 내에서 또 ISC 또한 그 기판 관련된 업체 중에서 시그네틱스 정도를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서 강조됐던 게 모빌리티 또 우주항공 분야인데요. 해당 분야는 실제 정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강제하는 게 관련주 성장에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죠. 그렇습니다. 원래 우주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산업 부분에서 어떤 그 실체적인 실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우주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이었다면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스페이스X 같이 민간 기업 쪽으로의 우주 사업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해서 정부 주도 하에 입찰을 받는 그런 단순 구조의 우주 개발 사업이 진행됐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주도로 전환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그런 정부 정책과 그리고 관련된 서류 심사 등을 통해서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간 기업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과기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항우연을 중심으로 한 우주 사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UAM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관련 분야를 육성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UAM 같은 경우도 역시 항공우주 쪽에 관련된 파생된 새로운 사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UAM 같은 경우도 물론 그 현시화되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많은 산업 분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 분야에는 충분히 그 미래 먹거리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UAM 쪽에서는 스타트업이나 그 소형 업체들보다는 대형 업체들, 특히 현대그룹에서 그리고 하나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이쪽 사업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를 따라가시면서 두 관련된 업체들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수혜 업종 어느 쪽이 될지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FOMC 회의 전후로 기록적인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회의 당일에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후로 3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3일인지 4일인지 이제 떨어졌는데 네. 그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주식시장이요.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네. 지난주에 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공포가 탐욕으로 또 탐욕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그런 순식간에 투자 심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어쩌면 이것이 또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가 분기점이 이제 다가왔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틀린 건데 그 틀린 거를 이유를 한번 또 따져보면서 향후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봐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놓고 보시면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꼽는 것이 인플레이션하고 성장성의 문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제 긴축을 하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불황이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그게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정말 이유는 뭘까,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우리가 항상 이 CME 패드워치 툴로 제가 여기서 보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도 한번 그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전보다 더 높아진 게 아니라 이 꼭지점을 친 것이 FOMC 회의 때인데 지금 낮아지고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게 300에서 325bp가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이제는 18.6% 정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말 기준으로요. 그래서 네. 연말 목표로 가장 높은 확률이 275에서 300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FOMC 회의 때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금리 인상 때문에 걱정이 돼서 시장이 빠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껴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은 또 어제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 이것을 살펴보면은 또 일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뉴욕 페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요.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반락을 하고 3년 목표치로 해가지고 뽑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을 하지만
고점보다는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의 이 우려 때문에 내린다?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표만 본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후행하는 분석들이 이제 약간 공포가 섞여가지고 그 공포 섞인 그런 분석이 시장을 후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 한 발 뒤늦은 분석 때문에 오히려 뒷북을 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뉴욕 자체에서 나오는 분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빠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5월이 역시 세린 메이 고 웨이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4월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 가서 세린 메이 얘기하면은 그거 정말 뒷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월 달에 현금화를 하고 5월 달 이렇게 내릴 때 이제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끝부분에 가서 기회를 찾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포로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기회를 찾는 그러니까 저점 형성하는 타이밍을 찾아서 기회를 좀 활용하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포에서 탐욕으로, 탐욕에서 또 공포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크게 변화한 게 없는데 강달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면은 결국 이머징 마켓 자산 가치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따져 보면은 좀 덜 내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 코스피를 계산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신저점을 계속 경신하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 고점을 높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이나 글로벌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뭐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게 더 중요하지 미국 시장만 빠지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가 곧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한 환경 요인을 좀 분석해 본 다음에 그 타이밍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달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 회의 전에 FOMC 회의 전에 이 표를 가져와서 보여드릴 때 2018년에 이 상승 채널을 연장을 해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채널로 다시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발생이 되면서 달러의 모든 자산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도 같이 하락을 했을 뿐이고 그것이 점점 상승을 거치다가 이제는 급격하게 채널 자체를 이동해가지고 2018년 상승 채널을 쭉 이은 그 채널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2020년에 예상치 못했었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계속 2018년에 상승 채널을 계속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하기는 하지만 2018년에 그 상승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달러 자체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뭔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빠지고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메인 이슈에 이 달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가 절대 레벨을 막 폭락을 해서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기어지는 박스권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 상승 채널 안에서만 움직여줘도 큰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승 채널까지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런 불안감과 부담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회를 찾는 타이밍을 찾는 그런 요인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달러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타이밍상으로 가장 지금 어떤 저점을 나타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은
이 국채 가격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3% 넘어섰다. 어제 미국 금리가 얼마 올라갔다 막 난리를 쳤잖아요. 분석 자료들을 보면. 근데 그게 딱 저점이 어느 선인가 놓고 보면은 2018년에 저점에 딱 부닥친 다음에 오히려 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도 무조건적으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이제 저점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자산 가격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시그널이 아닐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는 맨 오른쪽의 붉은색 이 양봉이 2018년 저점에서로부터 어제부터 이게 좀 올라온 가격입니다. 그리고 국채 시장만 놓고 보면은 오늘 밤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3년물부터 내일 10년물, 그다음에 30년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국채 가격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선반영되기 됐었던 것도 있다, 이번 주에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항상 그 국채 입찰이 있는 그 즈음에서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채 입찰에 참여를 하면서 기존의 국채를 파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물량을 사기 위해서 입찰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국채 입찰 즈음에서는 국채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선반영되는 측면이 항상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찌 보면 이 10년물 국채 가격의 저점 형성이 이번 주를 거치면서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 있는 그 입찰 물량이 가장 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월 말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고비를 넘기면은 월 말까지는 반등 차원으로 자산 가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달러도 이제 안정권을 찾고, 그러니까 고점이긴 고점이지만 상승의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채널 안에 들어가고 이 10년물 국채 가격도 반등을 하면서 여기서 저점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3%를 넘어선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가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CME 패드워치 툴의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이 계속 어느 정체를 해버렸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만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가격을 놓고 봐도 지금 저점 형성의 가능성을 점점 키우고 있다.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저점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달러와 국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게 되는 원인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원인과 함께 4월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만들어 놨어야 한다. 5월은 그 기회를 찾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저희가 해안도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국채 가격이 떨어졌었던 그 원인이 또 뭐며, 그렇다고 또 향후에 겁내지 않고 투자하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느냐, 이게 네.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재무부 쪽에서 자료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하루 늦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 분기 거 자료를 보면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결국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이제 제목이긴 한데 내용은 업데이트가 된 자료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재정 지출 제가 감소가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 노란 막대기가 지금 재정 지출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녹색이 작년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그거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회계연도가 미국은 10월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이 10월부터 12월까지 줄어드는 폭보다 지금 1월부터 3월에 줄어드는 폭이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재정을 빠르게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한 번에 많이 푼 다음에 이 회수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만에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이러한 재정 때문에 달러가 회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재정 지출 대비 미국의 그 계획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봤었던 그래프인데 이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봤던 거하고 이 확정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회색 부분이 향후의 계획인데 2022년도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7.5%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막대기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재정 적자 비율이 이 계획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7.5에서 5%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 비율,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미국 정부 재무부 쪽에서 이 5%에서 7.5 사이에서 움직이게끔 2022년도 이후에 그 정도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게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 분기, 1분기에 많이 줄여드렸기 때문에 목표에 상당히 근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와 동시에 나왔던 자료가 뭐냐면은 3분기에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엑셀로 프로그램을 해서 만드는 그 자료인데요. 3분기 미국 국채 발행 증가폭을 보시면은 제가 이 푸른색 박스권으로 맨 오른쪽에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예년 대비 발행폭이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감소한 겁니다. 그냥 보시면 3분기 그 비교되는 그 똑같은 동기 그 2020년하고 2021년을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권을 표시했는데 보통 한 해에 국채 발행 증가폭이 3분기하고 4분기가 가장 큽니다. 근데 지금은 올해는 2분기보다도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2월 달에 발행된 이 증가폭도 지금 이건 중기 국채 발행 증가폭인데 만약에 단기물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2분기 이게 막대기가 오히려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가 돼 버렸어요. 증가폭이. 그러니까 상당히 발행 증가폭이 2분기에 감소를 하면서 재정 적자 폭을 감소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3분기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뭘 뜻하냐면은 페드가 자산 매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2분기보다 3분기에 발행 증가폭이 좀 줄어들면서 그걸 흡수할 수가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기물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미국 국채 발행 증가폭이 3월에는 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기물은 여기 감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감소 요인도 있긴 하지만 전체 단기물까지 합하면은 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분기에 이 달러 수급 상황에서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달러 가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이 자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점차 감소하는 3분기가 지금 반영이 미리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값이 먼저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달러를 계속 주목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분기에 실질적인 달러 감소폭으로 인한 주식 하락을 경험했는데 그 하락폭만큼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 형성을 볼 타이밍이지 지금 이상하게 인플레이션이다 성장률이다 해가지고 공포에 쩔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악재성 재료들이 FOMC 회의 때 우리는 금리만 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재정 쪽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또 그것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빠진다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악재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재정이 이렇게 감소될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재정이 감소됐지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이 역시 반영이 됐다. 결국 금리 때문에 악재가 있는데 재정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까지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으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번 하락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을 꼽아보면 대형주도 있지만 FOMC 전후 회의 전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거의 다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20% 그냥 뺐습니다. FOMC 회의 직전까지 강했었던 종목들, 그 종목들 빠진 거는 이제부터는 기회로 볼 필요 있겠다. 대형주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FOMC 회의 직전에 강했었던 종목이 20% 하락한 종목들, 그 종목으로 좀 집중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월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향후 겁내지 않고 투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봤습니다. 증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니까 꼭 한번 다시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P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